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항을 진행하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미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메일 상담입니다. 이틀 전에 올렸던 그 팟캐스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방송을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그 주제가 조금 길어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일요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잘 챙겨 입으시기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자, 한번 읽으면서 상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일이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의 답변 내용을 이제 잘 구분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도기안 회장님 안녕하세요.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34세 젊은 청년입니다. 24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실질적 가장이 되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나름 규모 있게 생활하여 2,900만 원의 소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6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급여 생활자로 큰 부자가 될 수 없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할 현실적 상황이 아니어서 새롭게 구직하고 직장생활과 부동산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재테크 서적을 여러 권 접해봤지만 구체적 사례 없는 수박 거달기식 성공 사례와 자기 자랑 일색의 자서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서적을 읽는데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부동산을 매개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큰 목표를 잡았으니 기본부터 다져 나가자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여 23회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였습니다. 예. 23회 하시고 2012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년도에 합격하신 거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그렇게 만만한 시험 공부가 아니죠. 나름 열심히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생한 것도 고생이고 어떤 지적 수준도 일단은 그 법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을 갖고 계신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한 지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경매 공부 시작은 황종화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 중 중개사법 교수님이셨거든요. 솔직히 그 강의를 듣고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열정이 식지 않고 경매만 꾸준히 하면 분명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장님 말씀대로 권리 분석과 열정만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경매 투자에서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협회장님의 강의 영상, 아마 경매의 편견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제 눈과 핸드폰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렇게 적으셨네요. 강의 영상을 보고 실전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인드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자 마인드, 경매 성공 사례, 즐거운 명도, 전월세 잘 내는 법, 경매의 편견 등 아마 협회장님이 진행하셨던 강의의 90%는 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느껴 조사 중 팟캐스트, 위켄TV, 도기안.com, 한메일 카페 등을 알아내어 모두 가입하여 협회장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 말씀대로 돈을 번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면 분명 그의 삶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인드가 쉽게 바뀌지 않아 부자 마인드와 경매의 편견을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도 출퇴근길, 자기 전,
시청하며 잠들기 등 그 깊은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부자 마인드 경매 편견 경매 성공 사례는 다음에 협회장님이 무슨 멘트를 하는지까지 따라할 정도입니다. 아우,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우량 물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을 잡으려 애써야 하는지를 협회장님 강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테고, 지금도 아파트나 입찰하면 낙찰자 들러리나 서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이제 적으셨네요. 지난 9월 화곡동의 작은 빌라를 낙찰받았고 11월 4일 목동 빌라, 11월 5일 화곡동에 제가 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건을 한 거네요. 첫 번째 빌라는 명도부터 수리, 임대까지 정말 수월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협회장님의 강의를 접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경매 교재를 애울 듯이 공부하면서 되지도 않는 물건에 입찰하고 매번 실패하여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남들보다 10년 이상을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금년 들어서 이런 어떤 칭찬은 정말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날이 춥다 보니까 마음도 춥습니다. 이럴 때 서로 그 좋은 소리 해주고 덕담 나누는 게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 물건 검색 중 역량 부족으로 고민했던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너무 낮은 수준의 질문이어도 가볍게 생각 마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우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거는 우선은 합격하셨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경매 쪽으로 이제 길을 잡으시려면요. 지금 그 10번, 20번,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멘트를 뭘 칠지를 따라할 정도까지 되셨다면은 앞으로 이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이제 실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들으셨던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강의들은 이제 경매에서 다뤄야 할 파트가 한 100가지 정도 된다면 한 5가지 정도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음 멘트까지 애우실 정도의 분이시라면은 파트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시면 노력이라는 것으로 실질적 실력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마 대단하게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책을 보시고 그냥 자기 어떤 책이나 이렇게 자기 자랑식이다라는 거 느끼고 간파하는 것만도 대단하신 겁니다. 대부분 눈높이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성공 사례, 특히 뭡니까? 출판사의 작가들이 이제 좀 개작한 것들, 그런 책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책에 빠져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다시 구하기가 힘든데, 그런 책을 보시고, 요거는 이러이러한 점이 약점이야. 이러이러한 점이 별로야. 라고 느낀다면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매 실무라는 것은 부자 마인드 또는 생각이 바뀌어야만은 실전에 강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하부 매뉴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상위 개념은 역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우선은 경매 실무는 마인드다.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식과 경험이 미천하여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빌라를 주요 타겟으로 물건을 검색 중입니다. 첫 번째 낙찰받은 빌라를 1040으로 세를 줬고요. 회수된 보증금과 남은 자금으로 목동이 아니군요. 묵동이라고 적으셨네요. 묵동 빌라와 제가 거주할 빌라를 낙찰받았는데요.
가로 열고 조만간 받게 될 상여금과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모아 12월 9일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9일이면 내일이네요. 수차례 유찰된 물건을 고르다 보면 지하층 빌라가 많습니다. 모든 조건이 준수한데 단지 지하라는 이유로 수차례 유찰된 물건들을 보면 과감하게 입찰해야 하는 건지 망설여집니다. 지하 물건은 일단 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하인 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장래 개발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적정 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좋은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세입자를 들을 때 지하층보다 수월하지 않다는 점, 매매가가 지상층에 비해 조금 낮게 형성되었다는 점 외에 다른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빌라에 대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성공 사례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1600 가지고 시작할 때 지하 건물을 샀었죠. 지금도 지하를 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삽니다. 지하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하셨어요. 개발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적정 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좋은지. 예, 맞습니다. 그 적정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되죠. 그 조건은 뭐냐면 개발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당연히 지하니까 지상층보다 매매가는 좀 낮죠.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또 낮게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입자를 들을 때 지상층보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빌라라는 것은 투자용으로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대지 지분이 동일한다면 개발되는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평수가 똑같다면 지상을 사시겠어요? 지하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지하를 사죠. 평수는 똑같으니까. 그죠? 대지 지분이 똑같다면 당연히 더 싼 금액으로 지하를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물건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 지하층을 샀던 거는 매입 가격이 1600이었지만은 한 2달 만에 세를 들였을 때 전세 계약을 3,000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하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 조건에 맞죠. 1600에 사서 3000에 세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왜 망설이겠습니까? 다만 지하에 대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이 셀 수 있다. 물론 지상층도 물이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대지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돈을 걷어서 집주인들이 모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옆 벽을 타고 흐르는 경우하고 위에서 흐르는 경우가 있죠. 위에서 샌다면은 당연히 윗사람한테 이제 물어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수리를 해라. 근데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제 오는 것들 또는 지하 같으면은 이제 대지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사람은 돈을 써서 못 막을 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 그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량이 좀 있으면은 지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여기서 투자 가치가 있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가 바로 시세 조사죠. 네. 시세는 매매와 전 월세 시세를 합쳐서 시세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우선은 지하여도 상관없다. 다만 투자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라. 요거를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빌라 투자 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우량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협회장님 말씀대로 신축 빌라나 아파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물건 검색 포인트는 2차례 이상 유찰된 물건 중 입찰자가 적을 것 같은 물건, 즉 연식이 오래되고 물건지 포함 인접 지역에 현재 개발 계획이 없는 것,
주변 지역이 노후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지역, 지도 분석 후 이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아파트화가 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고려해 입찰 가능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 2년 안에 매매할 생각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낙찰 후 세입자를 들이고 매기가 회복될 때까지 월세로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약간의 차익이 남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회수된 보증금으로 다시 낙찰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로 열고 협회장님 말씀대로 단기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읽었던 그 글들이 아주 잘 쓰신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어떤 추론에 의해서 판단력으로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연식이 오래되고 물건지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현재 개발 계획이 없고 주변 지역이 노후된 지역, 지도 분석 후 이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아파트화가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됐다고 피하죠. 그죠? 개발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피하고 주변 지역이 노후되면 노후됐다고 피하죠. 예.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매가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그 계획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장기적 안목을 쓰죠. 어떤 일이든지 단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솥에 30분은 해야 되죠. 라면도 5분 이상 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길에 있어서 단기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물론 어떤 운을 타고 시절 인연을 잘 타면 남들보다 빨리 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는 사람 치고 부자가 없고요. 늘상 해 돼야 되는 거죠. 날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해가 찌든 어찌됐든 꾸준히 하나를 해 나가면서 깊이 있게끔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절 인연을 탈 때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보면은 운이 상승기 때 딴짓하다가 운을 놓치죠.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그게 자기의 팔자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요거 아주 대단히 그 괜찮은 멘트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자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움되는 멘트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초보로 운 좋게 협회장님의 강의를 접하여 경매의 편견에서 벗어나고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예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에서 조금씩 탈피하고는 있으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쉽게 배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9시 뉴스 반드시 시청. 쉬는 시간 스마트폰으로 경제, 부동산 파트 뉴스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좋은 부동산을 찾아내는 안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건 검색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협회장님, 다년간 수련하셔 체득한 그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알려달라고 염치 없이 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 검색 시, 특히 빌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제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으나 곤란하시면 대략적인 포인트만 몇 가지 조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 투자 가치죠. 투자 가치와 미래 전망이죠. 미래 전망.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이 말은 아까 우량물건 검색법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질문하신 분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얼마를 쓸 것이냐. 이 지역에 이 물건이 시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만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 썼을 때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유지 부담이 있는지.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검토를 하면 굳이 빌라니 단독이니 아파트니를 따질 필요 없이 하나의 기술로 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다만 시세조사, 정확한 시세조사가 핵심이죠. 그 시세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근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 지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 정도 분석이면 되십니다. 이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분석이면 충분합니다. 종목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인을 보든 흑인을 보든 동남아 사람을 보든 한국인을 보든 일본인을 보든 모든 사람들은요. 대우해주면 좋아하죠. 화를 내면 화를 냅니다. 그쪽에서도. 그 다음에 푸대접하면 그 속에서 불만을 갖게 되죠. 종목을 가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종목을 가릴 필요가 없고 경매라는 하나의 어떤 잣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것이냐 어느 정도 월세 차익을 볼 것이냐 그러다가 나중 어느 시절에는 개발이 될 것인가 요 세 가지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없어요. 요것만 깊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번 명도시 소유자 겸 채무자 또는 기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할 때 명도 대상자의 대항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명도시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재계약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대항력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즉 대출은 실행이 됐고 등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소유자 또는 기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는 상황으로 그들의 기존 전입 일자가 유용되어 제가 설정한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는데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가로 열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생각이 있어서 차후 거치기간 연장으로 대환대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아예 전출 후 재전입하라고 하는 건지 낙찰가 80%까지 융자를 받아서 최우선 변제 등의 소액 보증금으로 재계약할 것이라면 순위에 상관없으므로 관계가 없는지 종전사건의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소유권 취득 즉시라는 민법 조항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종전사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소유권 취득 즉시라는 민법 조항이 있다. 이런데 뭐 그런 게 있는가요? 자, 전출 후 재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재계약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경락잔금 대출을 할 때 은행들은 뭘 보냐면요. 자기 앞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쵸? 근데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할 때 다 해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소유자나 전 채무자 또는 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소유자인 그 질문하신 분 같이 낙찰자랑 재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의 대항력 시기가 문제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잔금을 치르는 날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날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잔금을 치를 때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 1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죠? 1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그 순간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죠.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채무자랑 명도를 한 달, 두 달 끌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은 1월 말이 되거나 2월이 될 수도 있겠죠. 빨라도.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은 과거의 전입일자가 설령 빠를지라도
현재 집주인인 낙찰자랑 돈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지 전입만 빠를 뿐이지 임차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1월 말에 이 사람이 그 재계약을 하고 돈을 줬다면 1월 말쯤 돼야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전보다 빠르더라도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은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오늘 잔금을 치르면서 오늘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돼 있을 때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아버지가 경매를 당하니까 아들이 경매를 낙찰받은 거죠. 그러면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재계약하시죠라고 뭐 아들하고 대화가 됐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일반 소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낙찰자도. 그렇게 해놓고 1월 1일 날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왜냐하면 1월 1일이 아닌 12월 31일 날 계약해봤자 그때는 소유자가 아닌데요. 그에 계약할 어떤 권리가 없죠. 1월 1일 날 비로소 소유권을 얻고 그때서야 유효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그날 월세 계약을 맺는다 손 치더라도 아시죠?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보호되고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전입을 했던 전입일자가 빠르든지 말든지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임차인의 지위를 얻는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이런 문제로는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시길 뒤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참 에브리온 TV에서 위켄 TV 채널이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78회 강동대 특강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 듣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 방송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방송이 스톱 상태여서 혹여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엄청 바쁘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 되실 때 답변해 주시면 저희 머리와 심장에 새겨 넣겠습니다. 올겨울 눈도 작고 많이 춥다고 하는데 건강 챙기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아주 그냥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은 한 달 쉬었지만은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2달, 3달 돼갑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요, 이게 촬영해야 되죠. 기획해야죠.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방송에 올려야죠. 그 다음 편성해야죠. 이런 걸 혼자서 할 수가 없더군요.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업계가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방송국 같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녹음하고 제가 편집해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굉장히 지리한 어떤 투자거든요. 그래서 인력 때문에 접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나왔을 때 했을 때 어떤 성과물이 쪽쪽 나와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날새기라도 하는데 보니까 팟캐스트하고 달리 TV 쪽으로는 어떤 호응도를 제가 체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뭐 나름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런 질문도 감사드리고요. 저 걱정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성공하고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 방송을 오래 기다리신 분한테도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